비싼 살때 갑자기 진앙 문제가 고양 원수물이 터졌다고 진앙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수물이 터졌는데 왜 진앙 문제가 와? 그래서 비싼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러면은 제3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바른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이 하나로 합쳐지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해서 연구원들의 업무가 배정이 되고 창립기념 심포지움까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당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느낌입니다. 앞으로 홍경준 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원이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를 지내신 박주선 의원은 저는 모죽정당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4, 5년 동안 뿌리가 밑으로 뻗어서 그 길이가 1km 정도를 길게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는 전혀 싹도 나오지 않다가 4, 5년이 지나면 대나무 숨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고 하루에 40 내지 50cm씩 빠르게 성장합니다. 보통 대나무는 13m 정도 성장하는 데 비해 모죽은 40에서 5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모죽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려 오늘 이후 죽순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어떤 모진 비바람과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연인차가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저도 어젯밤 농성장을 방문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처음 봤다. 병합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본회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에는 국정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에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는 없었고
당연히 예산안 연계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입을 모아 지금이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패키지들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치와 대화가 해법입니다. 협치의 기본 원칙은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발을 빼려 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을 지키고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어젯밤 로텐더 홀 역시 추웠습니다. 전체적인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냉랭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유는 현 제도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매번 정치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의 표상과 같았던 특활비를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과감하게 폐지하고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세비 인상분을 전원이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는 단기 부양책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의 반환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긴축과 개혁을 촉구하는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개혁에 적극 동의하고 솔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이 놓지 않으려는 정치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개혁에서 다름은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바로 이룰 수 있습니다.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정치 기득권을 위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즉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세비 인상분 반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 당 일부 의원들에게 작년에 세비 인상분 반납을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한 달 전쯤에 있었고요. 이제 그 뜻을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가 유승민 전 대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죽이려는 현대차 노조는 제2의 개헌군입니다. 80년 5.18 항쟁이 이 정치 민주화 혁명이었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합의한 것은 일자리 민주화 혁명입니다. 귀족 노조에 독점된 일자리를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를 죽이겠다고 파업에 나서는 현대차 노조는 일자리를 말살하는 경제개헌군의 다름 아닙니다. 현대차 노조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80년 개헌군의 무참히 희생된 이 광주의 역사였는데 또다시 우리 광주의 일자리를 무참히 말살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어제 언론에서 이용대 국가대표 배트민턴 선수 병역 특례 관련 봉사활동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소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공청회를 하고 오늘 금요일에도 또 청문회를 하는데 보험 원식이 보기에 이용대 선수의 이 봉사활동 문제는 경미한 실수는 있지만 중대한 부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대 선수 봉사활동 수행과 신고는 그나마 성실한 편이고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용대 선수와 달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양심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용대 선수와 달리 아주 심각한 허위 조작으로 의심되는 것이 총 85명 중에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현재 병무청과 문체부에서 전수조사 중인데 이 심각한 허위 부정으로 의심되는 선수들이 여전히 자진 신고하지 않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끝까지 허위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과 여기에 협조한 기관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오늘 오후에 공청회가 있고 금요일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역 특례 제도의 편입과 봉사활동 부정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대안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요. 전기료 인상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전기료를 지금의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재생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작년 탈원전 정책을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을 우려했지만 산업부는 5년 내에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작년 7월 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과 급격한 전기료 인상, 소모적 사회 갈등이 없는 산모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고 전기요금 상승은 괴담이고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 말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2배로 올려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한전은 3분기까지 1조 4천억 원 이내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랍니다. 뭐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까? 국민을 쏘기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절대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 산업부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책임지십시오.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기업들은 전기료가 싼 나라로 찾아 이전하게 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미세먼지는 노후 화력발전소가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CO2 배출량 구성비는 석탄이 81%, 가스와 유류가 19%를 차지하고 원전은 제로입니다. 신재생 한답시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를 망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 제고하십시오. 민주당은 전기요금 인상은 괴담이라고까지 했으면 반성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정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정은 공무원 증원 시 조직 진단, 업무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전에 조직 진단, 업무 분석, 인력 재배치 후 증원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국회는 정부에 이 점을 요구했고 작년 예산안 통과 시 부대 의견으로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일자리 정책으로 17,371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부처에 대한 과거 행정안전부의 조직 진단을 살펴보면 왜 반드시 공무원 증원 전에 조직 진단, 업무 분석 후 인력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대한 행안부의 과거 조직 진단은 중간관리 조직인 지원의 하부 조직 50%를 감축하여 감축인력 176명을 현장 사무소에 배치하여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부의 증원 요구에 대해서 과거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한 인력 효율화, 업무 개선 등을 통하여 35% 정도의 증원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을 요구한 우정사업본부의 증원 요구에 대해서 과거 행정안전부는 2,530명이 전환 배치로 이 증원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조직 진단에 대해서 더 이상 생략하지 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꼼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지불 능력이나 경제 파급 영향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하면서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바꿔야 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운영의 사령탑인 부총리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운영에 탄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어제 바른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류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상이 잠정적으로 최종 합의됐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협상 타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달 27일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의 지역경제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석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제 광주 지역을 넘어 온 국민이 주목하는 노사 상생 모델이 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적 일자리 12,000개를 창출해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 최하위권 도시인 광주에 큰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벤처킹하여 군산 등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상을 반대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제 현대차 노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광주시의 미래가 달린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문제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